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콤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주인장 황윤기.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랑 좋은 보험 고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이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비급살롱에 찾아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우리 비급살롱을 채워주셨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급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급 공개됐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비급은요, 치매보험 나와 있습니다. 치매보험 또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치매보험 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치매 현황과 그럼 어떻게 치매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 생로병사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의 줄임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되는 네 가지 고통을 생로병사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년내과 의사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의 영상을 보고 와 하고 감탄을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생로병사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생로병 그리고 이 병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병의 개수가 병병병병 되면서 그 다음에 노쇠가 온다고 합니다. 4개나 되네요. 네. 네, 노쇠가 오면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간병인이 필요하시게 되고 요양원에 가시게 되시는데 이 기간이 쭉 늘어나서 10년에서 15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쇠 다음에 돌봄, 그 다음에 사망이 된다고 합니다. 즉 생로병사였는데 생로병사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좀 욕같이 들리는 거 맞죠? 나 방금 지금 욕한 줄 알았어. 조금 이렇게 단어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발음을 조금 고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병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간병에 대한 고객님들의 염려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스 기사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치매보험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기사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곳이 제가 살고 있는 곳 바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와 15년 동안 아버지를 돌봐온 50대 아들이 간병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늘 기사로만 보던 다른 사람의 일같이 느껴졌던 일들이 바로 제 이웃이 겪고 있었다는 현실이었다는 두려움과 기억 없는 간병에 지쳤을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안타까웠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기사는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치매 인구 또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이게 요즘 이런 뉴스가 진짜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 정말 안타까운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최근 들어서 그 치매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가족들이 간병을 하는 게 정말 힘들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최근에 치매보험 환자 엄청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다음 자료는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행한 추정치매 환자 현황입니다. 전국 65세 이상 추정치매 환자 수는 2021년에 약 89만 명, 2022년에 약 94만 명, 2023년에 약 100만 명에 이르러 40년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서 50년부터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통계에서 말해주듯 이제는 치매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발생하느냐의 문제라 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누가 걸리느냐가 아니라 나에게는 언제 찾아오느냐 이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치매 보험을 저희가 다룰 때마다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진단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 중에서도 초기가 있고 좀 심각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진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치매는 CDR이라는 임상치매 척도 평가에 따라 단계별로 진단되어지고 있습니다. 0점에서 5점까지 분류하여 이 점수를 기준으로 치매 환자를 분류하고 치매 보험의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보통 0.5점까지는 건망증으로 인식하고 1점부터 치매로 진단이 됩니다. 1점에서 2점까지는 경도에서 중증성 치매로 이때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시게 되며 치매 관리 비용까지 들기 시작하십니다. CDR 척도 3점부터는 중증 치매로 흔히들 벽에 똥칠한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이와 같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그 증상이 외견상으로도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러한 등급이 있으신 줄 잘 모르시거나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어떻게 가입하셔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대부분의 고객들의 중증 치매가 어느 정도이신지를 잘 모르시고 중증 치매에 가입을 하시고 나 치매 보험 넣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계시고 있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추정치매 환자 추이를 보시면 경도치매 환자가 가장 많고 중증치매 환자가 가장 적습니다. 또한 경증치매가 중증치매까지 가는 데에는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 중증치매까지 가기 전에 사망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보험이 경증에서 보장을 해주는지 경증에서 보상하더라도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주는지에 대해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최경도보다 경증이 제일 높네요. 의외로.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주변에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치매 보험은 보상받기까지 엄청 까다롭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 조금 많이 하시던데 네. 이건 뭡니까? 그 부분이 제가 오늘 치매보험 가입 시 가장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조금 전 경우와 같이 CDR 척도 3인 중증치매와 같은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치매보험에 거의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가 있고요. 이 외에 경증치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실제 치매보험의 약관을 가지고 왔는데요. 차이점을 좀 찾아보시겠나요? 빨간 글자. 네, 바로 약관상 치매 진단 시 내영상 검사 등 특정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첫 번째 약관의 경우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서뿐만 아니라 CT, MRI, 뇌파 검사, 뇌척수의 검사 등에 대한 테스트를 꼭 필요로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CDR 척도 1점의 경우 내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사실 2019년 10월 이전의 치매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첫 번째 약관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1번 약관이요? 네. 네. 2019년 10월부터는 금융감독원에서 치매보험이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반드시 내영상 검사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검사를 근거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전에 치매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약관 개선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소급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약관 변경이 되지 않는 회사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나?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설계사를 통해서 네. 이 약관을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사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원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약관 보내달라고 해서 네. 우리가 방금 얘기하신 거 캡처해갖고 비교? 네,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걸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있습니다.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경도치매도 잘 준비를 해놨고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뇌영상 검사 이상 소견 여부도 필요하지 않은 약관이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봤으면 그러면 저는 완벽한 치매 보험을 든 게 맞나요? 그렇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요? 그래도 어렵나요? 뭐 다시 질문이야.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게 어딨어요? 네, 다음 약관을 한 번 더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약관을 보시면 CDR 척도 검사 결과가 1점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 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최종적으로 진단을 확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경도 치매 진단을 받아도 바로 주지 않으며 90일 동안 관찰 기간을
관찰 기간 동안 호전이 된다고 하시면 보험금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여지의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바로 안 주고 진단 받고 나서 90일 90일. 동안 두고 본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잠깐 동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내 자식을 알아보고 내일 내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치매잖아요. 네. 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말씀을 하지 못했는데 네. 검사 날에 인지 능력이 돌아오신다면 90일 그 기간을 참아내는 동안 가족들이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진단을 받기 위해 90일을 똑같이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경도에서 중증도에서 중증을 넘어갈 때 또한 90일의 관찰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가 이런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금 분쟁이 생기신다면 원활히 대응이 가능할까요? 어렵죠. 네. 따라서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 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90일 조항이 없는 회사를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이게 치매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었네요. 그렇네요. 90일에 네. 이 약간 조항이 있는데 저는 90일 하니까 관세 유예 생각나가지고 아, 이 90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갑자기 여기서 그걸 갖다 맞춘다고? 네, 90일. 네. 어쨌든 그래도 기억하기는 좀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없는 걸 찾아보자. 라는 오늘 포인트 하나 또 배웠고. 그러면 이제 뭐 치매에서 몇 가지 이제 팁을 알려주시긴 했는데, 뭐 치매보험 준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네. 그냥 암보험처럼 진단비 그냥 준비하면 될까?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네네네. 같은데 네. 맞을까요? 진단비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 치매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혹시 얼마나 드시는지 아시나요? 얼마나 될까요? 왜 추측이라고. 갑자기 나한테 또 토스를? 연간이라고 하셨죠. 이쪽으로 물어봤어요. 그쵸? 저 아니에요. 연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그냥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12에서 한 1,200으로 한번 1,200만 찍어보겠습니다. 원. 1,200만 원. 야, 네. 꽤나 비슷하게 예상을 오. 해주셨는데요. 오. 치매 1인당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약제비, 치매 직접 치료비와 같은 직접 비용으로 1,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먼저 지출이 되고요. 간병비나 보조용품과 같은 직접 의료비가 연간 600만 원, 시설급여비, 재가급여와 같은 장기요양 그 비용이 약 270만 원. 그 외에 치매로 인한 조기퇴직으로 환자에게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비용이 20만 원 정도로 연간 약 2천만 원 비용이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잘 뽑았다. 네, 2천만 원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치매는 또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평균 12년의 생존을 생각한다면 약 2억 4천만 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허나 보통 진단비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로 가입을 하고 최초 1회만 지급하기 때문에 진단비만으로는 2억을 준비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 2억이 필요한데 네. 지금 진단비로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보험사에 20군데를 가입해서 하는 방법 뭐 말도 안 네.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다른 방법 없습니까? 네, 진단비와 함께 두 가지 특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보장 특약을 이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장기요양 등급의 경우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심신, 즉 신체 기능과 인지 상태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체적인 문제가 크게 없는 경증 치매의 경우 5등급 의 판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방문 간호, 그리고 주 야간 보호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는 형태를 말하고 시설급여의 경우 공동생활 가정 및 요양시설 가정, 시설과 같은 시설에 장기적으로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숨 좀 쉬세요. 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장기요양 등급 나올 것 같은데. 네, 좀 네.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조금 네. 숨을 조금 쉬고. 네, 숨 좀 네. 쉬시면서. 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에 입소하고 싶다 하여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등급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경증 치매의 경우 5등급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가급여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입 예시를 좀 들어주셔야 저희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치매 현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예시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약의 경우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도진단금을 지급받고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금을 통해 매월 꾸준히 지급받는 금액이 생긴다면 치매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약들의 경우에 시설이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험금 분쟁의 여지가 적고 국가 의료 혜택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셔서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기 요양 등급 진단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쉬지도 않고 지금 뇌에 지금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자꾸 오늘 발음이 자꾸 새네요. 그래요? 네.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치매 진단 혹시 하나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매 진단 요즘에 안 그래도 단어가 좀 잘 생각이 잘 그래요? 안 나기는 그러면 하는데 나중에 점수 한번 하고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조금 이제 지금쯤 방송 보시는 분들은 헷갈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 보험금을 준비를 하실 땐 진단금이 경증부터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약관상 불리한 조건이나 90일 관찰 기간과 같은 조항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단비만으로는 준비하시기 어려운 보장들을 재가급여 특약과 시설급여 특약을 잘 활용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서 재롱을 피우면 가족들도 자주 모이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지만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집안 분위기는 금방 초상집이 되고는 합니다. 어떤 누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본인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금이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우리가 아이가 생기면 태아보험에 가입하시듯이 이제는 마지막을 위한 보험들도 미리 챙겨 놓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비급은요 치매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중요한 부분은 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이 약정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거. 약정 말고. 약관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매 보험 첫 번째 순서 때 알아봤고요. 자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급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치매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급 공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비급 공개가 됐고요. 자산의 네. 시작, 약간 잘렸었어요. 네, 자산의 피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시작점이 저는 이제 숫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자산의 시작이 100만 원일까, 1000만 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 전문가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궁금하시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경제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 아나운서님께 시시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자산은 제가 아까 이제 100만 원, 1000만 원 이야기를 드려봤지만 이 금액, 현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집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빚까지 합쳐도 자산이고 빚을 빼면은 순자산이고 맞을까요? 지어 짜내고 있다니. 열심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 다 자산이죠. 저는 집에 쌍둥이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야, 갑자기 자산에서 자식 나옵니까? 네, 얘네도 자산이죠. 저의 자산입니다. 네. 네, 이처럼 사람마다 자산의 형태나 크기는 모두 다를 텐데요. 자산의 모습은 다 다를 텐데요. 그래도 그 자산이 형성되는 시작점은 공통됩니다.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의 소중한 자산들을 더 축적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바쁜 현대사회에서도 항상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도록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죠. 요건 제가 잘합니다. 네, 원래 나이 들면 근육이 자산이래요. 네, 그래서 근육 1kg당 1억인 거 아세요? 네, 60세가 넘어가면 네, 그만큼 근육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자산을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아, 역시 대단하시네요. 태우도 다 하고 있죠? 네. 전 아니긴 하지만 네. 자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들로 인해서 당장 해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멈춰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우리들의 다친 몸과 마음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치료도 잘 받고 충분히 회복 시간을 가지면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시간과 비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잘 들어놓은 보험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보험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여태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불려놓았던 자산을 치료비나 요양비에 사용하시겠죠. 이처럼 보험이란 내 자신을 지킴으로 더불어 내 자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산의 시작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이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쉽고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산의 시작이 보험으로 나를 지킨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어려웠다 여기까지. 어려워요. 네, 자식 같다가 근육 같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중간에 근육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네. 헷갈렸는데 아무튼 자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봐서 네. 이 보험이라는 게요, 너무 종류가 많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비급살롱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위주로 좀 꼼꼼하게 알아보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지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 기준점을 좀 잡아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부터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1순위라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왜 당황하고 그래? 네, 그럼 뭐 우선순위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 많은 네.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큰 위험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감기나 충치, 알레르기 등등 자주 일어나는 생활 질환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위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100%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고 위험의 크기 또한 굉장히 크죠. 이렇듯 보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먼저 준비하시고 이후 치매나 장애, 그리고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중대 질병 등 순차적으로 위험의 크기가 작은 부분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인 것부터 좀 준비를 해라. 그 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이 각각의 위험마다 좀 어떤 보험을 들면 좋을까?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편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면 좋은가요? 네, 보험은 크게 사망, 진단, 수술, 입원, 장애, 실손 의료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근데 실손 의료비가 얼마 전에 또 저희가 다뤘던 이야기라 제일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실손 의료비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실손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텐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으며 현재는 4세대 실손의료비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내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돌려받는 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장을 받고자 하는 시점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하고요. 정해진 기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험 가입에 있어 많은 분들이 실손 의료보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기는 하지만 이러한 장단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보장들도 골고루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손 의료비 했으니까 다른 보장들도 하나씩 또 짚어보시죠. 네, 다음은 사망보험인데요. 사망보험은 일반 사망, 질병 사망, 재해 사망, 상해 사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일반 사망이라고 하면 자연사, 질병사, 재해사, 상해사 모든 사망을 포함하여 가장 넓은 제일 범위를 넓네요. 네. 네, 보장하고 있고요. 다음 질병 사망은 말 그대로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들로 사망하실 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증명 또는 확정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부검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부검을 해도 병명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질병 사망의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잘 인지하시고 사망 보장의 범위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입니다. 두 보장은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재해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일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 사망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정받아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교통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히 외부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재해 사망, 상해 사망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 승무원, 어부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셨을 때에는 재해 사망만 지급이 됩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급격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 그러면 이 예측성이 좀 중요한 기준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위험한 스포츠를 했어요. 그러면 위험하다 보니까 내가 이 스포츠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한 결과가 되는 건가요? 인지하고 하면은 그건 재해 사망이다. 인지하면 재해 사망입니다. 네. 그럼 재해 사망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네, 재해 사망만. 그렇죠. 이게 어렵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제일 폭 넓은 범위인 일반 사망을 먼저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망 보장 얘기했으니까, 근데 항상 저희가 보험 얘기할 때 사망 보장도 많긴 하지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진단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진단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여러 진단비가 있겠지만 3대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인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인데요. 암은 특히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고 구분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진단비의 보장 한도를 차등 지급합니다. 그중 소외감,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보다 보장되는 부분이 적어서 암보험 가입하실 때에는 일반암의 보장폭이 넓은 상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소외감으로 분류하여서 일반암 진단금의 50%만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같은 일반암으로 분류하여서 진단금을 100%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병인데도 한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2,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든지 이 보장의 범위가 같은 병이라도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인데요. 보통은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로 나뉘게 되는데 전부 뇌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에 대해서는 보장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시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졸중과 뇌출혈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과 뇌출혈은 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뇌졸중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꼭 내 보험에 질병 코드가 I60부터 I69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뇌혈관 질환 보장으로 가입되어 있으신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 얘기했으니까 이제 심장도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심장질환 진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부정맥이나 심장 염증과 같은 부분까지도 더 넓은 범위 이렇게 보상해주고 있는데요. 심장질환 범위의 경우에도 최소 허혈성 심장질환인 I20부터 I25까지 포함되도록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범위 넓은 거 하자. 그렇기도 요약 정리하자면. 하고, 이 코드가 또 있는 거를 제가 네. 지금 처음 알았는데 네. 코드들을 좀 확실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진단비를 알아봤으니까 저도 이제 좀 배웠단 말이죠. 진단비 다음에는 수술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보장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아까 실손 의료비의 아쉬운 점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실손 의료비의 아쉬운 점이 뭐였을까요? 왜 갑자기 나를 쳐다봐? 실손의 실손 아쉬움. 의료비의 아쉬운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갱신형.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실비는 또 만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술비로 좀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배웠습니까? 배웠던 것 같은데 좀 까먹었고요. 어쨌거나 이제 오래 갖고 가기가 좀 힘들다. 네. 이런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세대 실손보험 때에는 자기 부담금이 5,000원이었지만 현재는 급여 부분이 20%, 비급여 부분은 30%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때 수술비 보장이 야무지게 일을 해줄 겁니다. 수술비 보장은 제2의 실손 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정액으로 보상이 되면서 내 실손 의료비의 자기 부담금을 대신할 수 있고요. 각각의 진단비로는 채울 수 없는 보장의 공백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점점 실손 의료비 만능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요.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 저희가 이제 골고루 지금 다 했네요. 실손 의료비 했죠, 사망 했죠, 진단비 했죠, 수술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윤계 앵커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어려워요. 후유장애 들어봤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들어만 봤구나.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윤계 앵커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후유장애 보장은 질병과 상해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질병 후유장애는 많이들 알고 청구를 하시는데 상해 후유장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넘어지거나 길을 가다가 넘어지셔서 손목이나 발목 등에 골절이 일어났을 때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핀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에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펴지지 않는 경우 꽤나 있는데요. 이게 후유장애인지 모르시고 그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해 후유장애 경우 1억 원 정도의 보장이 있으시다면 3% 이상만 돼도 3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같이 구성하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질병의 경우 질병에 의해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신체 또는 정신의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을 경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질병 후유장애는 서로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나온다고요? 네, 또한 하나의 질병으로 2가지 이상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각각의 지급률을 합산하여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만일 동일한 질병으로 시간이 지나서 더 높은 장애율로 진단이 나왔다면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과 합산, 추가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넓고 가성비 좋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추가로 그냥 껴들면 네. 그냥 이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조금 아픈 데가 후유장애를 받았는데 한 20%를 받았어. 네. 근데 이게 시간이 더 오래되니까 만약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분도 계속 준다 이런 말이니까 후유장애가 의외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되돌려 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병 후유 보험이 되게 좋다. 뭔가 좀 많은 것들을 좀 보장해줄 수 있다. 활용도가 높다. 활용도가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보험의 필요성, 어떤 보험들이 좋은지 이렇게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저희가 항상 중요한 건 이 금액이잖아요. 돈입니다. 돈. 돈. 네, 보험료가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보험을 잘 유지하는 거겠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결코 유지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 모든 보험을 다 준비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보험이란 소화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에는 소화기 한 대만으로도 큰 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물에서는 소화기 한 대로도 작은 불도 예방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직업, 현재 경제 상황 등 각자의 삶의 모습에 따라 필요한 보험의 종류와 크기는 모두 다릅니다. 제일 먼저는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을 전문가와 한번 점검을 하시고 나의 자산을 지키는 보험을 보다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보험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꼼꼼하게 약간들 보시면서 보험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배웠던 내용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자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급도 공개해 볼게요. 네, 세 번째 비급 공개됐습니다. 세 번째 비급 주제는요, 바로 태아보험이 네.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이 보험은 또 제가 관심이 가는데 왜 관심이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태아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제가 예비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유독 본인들의 보험보다 태아보험에 훨씬 더 많이 신중해 하시고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시던데 오늘 그런 예비 엄마 아빠들을 위해 깔끔하고 쉽게 태아보험을 잘 가입하실 수 있도록 총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태아보험 하는데 태아보험이 뭘까요? 뱃속에 있는 걸 태아라고 하니까 태아일 때 가입하는 그쵸. 게 태아보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아기가 뱃속에서 태아 때 가입을 한다고 해서 태아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인 기왕력을 보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천적인 질병인 아기가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난 질병은 본래 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지만 이 태아보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입하시기 때문에 선천적인 질병 또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태아보험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네. 태아는 정말 그 말 그대로 태아니까 낳고 나면은 이제 태아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애기 내가 보험. 낳은 자녀가 성장을 해서 어린이 보험을 들게 된다면 전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몇몇 분들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는 하는데요. 태아보험이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에 선천적인 질병을 보장하는 태아특약이 들어간 건데요. 그래서 태아특약은 특약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태아특약에는 저체중아 출생 담보, 장애 출생 담보, 선천 이상 수술비,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와 같은 선천적인 질병을 보상해주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들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신 주수가 23주가 넘었다 하면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그 효율성의 머리를 굴려봤습니다. 오호, 어떻게요? 왜냐면 그 원래 딱 태아를 인지할 때가 거의 한 6주 때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알고 나서 태아보험을 바로 준비하면 보험료를 오래 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조금 양아치 같이 23주 네. 이전에만 가입하면 되니까 딱 세고 있다가 22주 딱 됐을 때 준비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네, 임신했을 때 별 탈이 없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건강하다면 그렇게도 하면 굉장히 합리적일 굉장히 수 효율적일 있죠. 수 있다? 네. 기분 하지만 좋네요. 저희가 보험원들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인 12주 이전. 근데 이때도 만약에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2차 기형아 검사 이전인 20주 이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을 하시게 되시면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시게 되고 병원 가실 때마다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산모님의 병력 사항이나 아기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보험료 할증 또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2주 이전에 네, 혹시 안 좋은 게 나오면은 보험료 올라갈 수 있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네. 다 똑같은가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흔히 오는 케이스가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갑상선 수치의 이상이 자주 생깁니다. 이럴 경우 약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태아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거죠. 물론 겨우겨우 서류를 제출해서 가입을 도와드릴 수는 있었지만 고객분도 저도 굉장히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임신 초기에 자궁경부 검사를 하셨다가 암이 발견되는 바람에 태아보험 가입을 못 하셨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출생신고 하자마자 혹여나 하는 마음에 씻지도 않고 달려가서 가입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산모님도 저도 이런 가슴 졸이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아보험에는 산모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23주 전에는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 토각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 꼭 태아 때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변의 아기들 보면 다 건강한 것 같고 딱히 다들 큰 이상이 없어 보이니까요. 나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내 아이도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출생 후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예시를 몇 개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는 제 실제 고객님들 사례입니다. 네. 상세불명의 신생아 황달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케이스입니다. 태아 때 중환자실 입원으로 중환자실 입원비 10만 원, 입원비 5만 원으로 가입을 도와드린 케이스로 1일당 15만 원씩 보상받으시고 실손 의료비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한 달의 경우 신생아의 70% 이상이 나타날 정도로 너무 흔하고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가끔 가다가 개복까지 하는 개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생아 황달이 의외로 정말 많이 일어나요. 황달이 많다더라고요. 네, 정말 많고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70%는 다 원상복귀 되니까 괜찮은데 의외로 정말 많기는 하거든요. 체크해봐야 되겠네. 이것도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생아 사경, 기운목이라고 합니다. 기운목이요? 네, 기운목. 이렇게. 네. 목이 이 또한- 기울었어? 네, 목이 기울은 거예요. 이 기운목은 사실은 아이를 낳게 되시면은 제왕절개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뚜루뻥 같은 걸로 아이 머리에 이렇게 뭐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은 이렇게 없어가지고. 하시면서 기운목이 많이 발생을 아. 하는데요.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목의 근육이 약해서 가누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목 근육에 힘이 생겨서 양쪽 대칭이 한쪽으로 머리가 기울면 신생아 사경으로 고개가 기울고 근육이 손상돼서 초축측망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보통 주에 2~3번 몇 달에 걸쳐 10회, 20회 정도의 재활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치료비가 전부 비급여로 분류되며 1회당 최소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치료비의 부담은 4세대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상될 뿐만 아니라 진단비 또한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장애출산담보, 출생위험보장, 선천 이상 진단비와 같은 태아특약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있었네요. 네. 그리고 기운목. 처음 들어봤어요. 기운목. 네. 네. 마지막으로 선천성 뇌질환인데요. 태아 때 가입한 실손 의료비는 선천성 뇌질환 Q00에서 Q04 코드가 보상이 됩니다. 출생 이후 가입한 아이는 선천성 뇌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태아 시기에 가입한 실비만 선천성 뇌질환까지 보장된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기형아 검사 전에 미리 가입을 해두시면 기형아 검사 시 이상 소견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강제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신생아 신방 중격 결손, 신생아 양수 흡입, 저체 중화 등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지만 아마 이분들도 태아 보험을 들 땐 분명 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그런 일이 내 아이에게 일어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이유가 대부분의 엄마들이 본인 탓을 합니다. 맞아요. 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지만 이럴 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한 가지뿐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때 잘 준비해둔 태아보험과 든든한 설계사가 큰 보탬이 되어드릴 겁니다. 네, 태아보험 얘기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되겠네요. 네, 뭐 22주 6일 지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 태아가 이제 나와서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만기가 또 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뭐 만기를 뭐 보장을 저희가 설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장이 언제까지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사실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네, 태아보험의 만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어떤 담보를 가져갈지 보다는 몇 세 만기로 할지를 더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 아이의 보험을 가입할 때 30세 만기랑 100세 만기 중 어떤 거를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숫자가 큰 게 좋지 않나요? 어허. 100세 만기로 가고 싶겠죠, 당연히. 네. 네, 30세는 좀 짧게 느껴지는 느낌인데. 저도 100세 만기 했습니다. 저희들. 네, 맞습니다. 저도 요즘 아이들이 질병에 흔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100세 만기를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만기 설정의 기준은 30세 만기, 100세 만기 각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 제일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예산을 먼저 설정하시고 유지가 가능한 선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실비를 포함해서 5, 6만 원대가 괜찮다 하시면 30세 만기를, 10만 원대 초반까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께는 100세 만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30세 만기는 보장 기간이 짧아서 100세 만기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보장이라도 훨씬 저렴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대 초반까지만 해도 괜찮다 하시면 저는 100세 만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도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예전과는 다르게 몸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픈 것 또한 질병으로 보고 이로 인해서 약물 복용, 병원 내원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30세 만기보다는 건강체로 오랫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100세 만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100세 만기 파이긴 한 게 이런 경우가 주변에 조금 많은데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 의외로 요즘에는 정신과에 가는 게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소한 스트레스도 있고 그쵸. 뭐 불면증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만기를 처음부터 조금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30세 만기 또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계약 전환 제도라는 특별 약관이 있기 때문에 30세 만기도 이게 돼요? 네, 계약 전환 제도라는 특별 약관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요. 계약 전환 제도란 30세 만기가 끝나기 전에 계약 연장 제도를 신청하면 태아 때 가입했던 보험을 최대 100세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0세 만기 시점에 다른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시면 태아 때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허나 모든 특약을 계약 전환하실 수는 없으며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들이면서 약관에 기재된 계약 전환이 가능한 담보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계약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후 계약은 다시 설정한 납기에 맞춰 보험료를 재납입하셔야 되는데요. 전환 후 계약을 일시납으로 선택하셨을 경우 전환하기 전 계약의 만기 환급금으로 대체 가능하시기는 하나 만기 환급금이 전액 충당될 수 없다면 초과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내야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계약 전환 제도는 부담 가능한 우리 가정의 보험료 정도에 따라서 20세 또는 30세 만기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 추후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병력 때문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없게 될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계약 전환을 고려하여 만기를 짧게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경제적 상황과 여유, 건강 등을 잘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계약 전환 제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요즘에만 생긴 건지 왜냐하면 과거에 뭐 30대 만기로 준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약관을 또 약관 네, 다 약관을 봐야 보셔야 돼, 되고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시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네. 계약 전환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얼마 걸로-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그 약관을 뒤져봐야 되겠네요. 네, 약관을 꼭 뒤져보셔야 계약 전환 제도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궁금한 게 태아보험이 사실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분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가입을 하게 되는 네. 보험이잖아요. 제가 이제 아직은 미혼이다 보니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이 태아보험을 들 때 정말 이 약관만큼은 꼭 추가를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약관, 특약. 약간 특약.
특약? 네, 이거는 있을까요? 꼭 담보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선천 이상은 꼭 오.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담보들인데 산모특약이라고도 있어요. 네네. 산모특약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임신 당뇨 맞아. 임당 의외로 맞습니다. 많아. 임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산모를 위한 특약들도 꼭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냐면 저도- 저기는 진짜로 그 네. 자녀가 두 분 있으세요. 네네. 지금 네. 미혼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옆에서 비웃고 있잖아. 네. 네,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저체중아 출생담보나 그 어. 저체중아로 인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네, 경우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맞아요. 이런 거나 이제 선천 이상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 사실 그것 때문에 태아보험을 드는 거라서 그렇네요. 맞아요. 꼭 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특약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꼭 나중에 네, 출산을 저는 꼭 기억하도록 예비하실 때 하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한 지 벌써 5년 차인데 사회초년생일 때는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주로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나 취업을 한 친구들이 슬슬 부모님들로부터 보험을 가져오면서 건강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주변에 태아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얼마가 될 나이가 되었구나를 체감하며 제 업이 제 생과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잘 활용하셔서 현명하게 보험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태아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운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보신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자,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